현대의 식료품점, 대형 철물점 체인 또는 도시의 모든 길모퉁이에서 볼 수 있는 약국이 존재하기 전 개척지 가족들은 오늘날의 생존 전문가들이 조용히 하나씩 재발견하고 있을 정도로 매우 효과적이고 지극히 실용적인 기술을 사용하여 삶을 유지했습니다. 이 목록의 올 번은 켄터키에서 캔자스에 이르는 정착민들이 오늘날이라면 당장 응급실로 가야 할 감염을 치료하는데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레버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 육군이 연구를 진행했을 정도로 놀랍도록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은 두 손으로 직접 만들 수 없는 장비는 단 하나도 없이 고기를 2년 동안 완벽하게 먹을 수 있는 상태로 유지했던 식품 보존 기술입니다. 현대 사회에 그 누구도 소리 내어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가족들은 그저 생존한 것이 아니라 번창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인프라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자녀를 키우고 전체 공동체를 설립했으며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지식은 기이하거나 원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성하는 데 만년이 걸렸지만 우리가 잊어버리는 데는 차의 한 세기도 걸리지 않은 인간 생존을 위한 완전하고 정교한 시스템입니다. 개척지 가족들이 실제로 이해했던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의 식료품 저장실, 뒷마당 또는 구급함을 다시는 예전과 같은 시선으로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는 개척지 가족들이 사용했던 25가지 생존 기술을 카운트다운해 보겠습니다. 톱 25. 지형을 읽어 물찾기 시추. 장비와 시립 배수관의 시대가 오기 전 가공되지 않은 미개척지에 발을 들인 정착민은 한 가지 시급한 질문에 직면했습니다. 물은 어디에 있는가? 개척지 가족들은 오늘날 우리가 도로 표지판을 읽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지형을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마른 계곡에서 자라는 미루나무는 지표면에서 30피트 이내에 가을이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산비탈의 V자형 홈은 계절에 따라 흐르는 빗물이 그 특정 지점에 집중된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갈색으로 변한 9월의 들판에 나타난 밝은 녹색 푸른 표토, 바로 아래에 숨겨진 샘이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동틀녘에 동물이 모이는 곳, 해질녘에 곤충이 떼지어 모이는 곳, 여름 땅에서 아침 서리가 가장 오래 남아있는 곳을 관찰했습니다. 숙련된 수맥 탐색가는 첫 시도에 정확히 올바른 위치의 손으로 우물을 파서 몇 주간의 뼈 빠지는 노동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이 특별한 기술은 눈에 띄는 수원지가 말라버린 가뭄의 해에 전체 정착촌을 살려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배관공을 부르지만 개척지 가족들에게 이것은 그저 평범한 화요일에 불과했습니다. 터비고사 훈제장 없이 고기 훈제하기 제대로 된 영구적인 훈제장을 만들려면 목재, 시간, 그리고 정착된 집이 필요했지만 서부로 이동하는 가족들이 항상 그런 호사를 기다릴 수는 없었습니다. 트레일 큐어 이동식 훈제법는 주먹만한 크기로 자른 생화렵수를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기둥으로 간단한 삼각대를 만들고 젖은 삼배를 뼈대, 주위에 둘러쳐서 매달린 고기 조각에 연기가 스며들도록 했습니다. 히코리, 사과나무, 야생 벚나무가 이를 위해 매우 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소나무는 그 수지가 쓴맛과 화학적인 맛을 남겨 풍미를 망치기 때문에 엄격히 피했습니다. 사슴고기나 쇠고기 조각은 화씨 120도를 넘지 않는 낮고 은은한 불 위에서 8-2시간 동안 내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연기는 고기 표면에 항균 장벽을 만들었고 서서히 가해지는 열은 내부의 수분을 빼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이동식 훈제 고기는 실온에서 3-4주 동안 보존되었으며 이는 대평원을 횡단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은 약간씩 다른 나무 혼합 비율과 훈제 시간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금처럼 가족 간에 전해지는 생존의 비밀이었습니다. 톱 23. 라드 정제 및 한 방울까지 아껴 쓰기. 11월에 도축한 돼지 한 마리는 개척지 가족이 겨울 내내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되었지만, 이는 단 하나도 버리지 않았을 때만 가능했습니다. 신장 주변에서 발견되는 입지방 리프 팻이 가장 먼저 정제 냄비에 들어갔습니다. 잘게 썰어 약한 불에 녹이면 크림처럼 옅은 색을 띠고 거의 무맛에 가까운 가장 맑고 순수한 라드 돼지기름가 만들어졌습니다. 남은 찌꺼기는 소금을 뿌려 간식으로 먹었습니다. 완성된 라드는 도자기 항아리에 담아 그 위에 소금층으로 밀봉한 뒤 냉장 보관 없이도 1년 동안 유지되는 지하 저장고에 보관했습니다. 그 라드는 파이 껍질, 콘브레드, 프라이드 치킨, 비누, 양초, 가죽 컨디셔너, 부추 방수제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동물 한 마리가 철물점, 약국, 주방 용품장을 모두 합친 것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1911년 크리스코 시리스코가 등장하여 가공된 식물성 쇼트닝이 더 깨끗하고 건강에 좋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지식을 내버렸습니다. 70년의 연구 끝에 우리는 이제 실제로 우리를 죽이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그것은 라드가 아니었습니다. 토플 22. 수공구로 지하 저장고 짓기. 지하 저장고는 개척지 가정의 냉장고, 냉동고, 식료품 저장실 역할을 했으며 오로지 산비탈과 힘겨운 육체 노동만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상적인 위치는 1년 내내 그늘이 지고 화씨 32도에서 40도 사이의 자연 온도를 유지하는 북향 비탈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곡괭이와 삽으로 산비탈을 파고 들돌이나 거칠게 깎은 목재로 벽을 지탱했으며 단열재 역할을 하는 두꺼운 흙 지붕을 얹었습니다. 출입구는 태양열을 차단하기 위해 북쪽을 향하게 했고 간단한 환기 파이프를 통해 습도를 조절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지하 저장고는 10월부터 4월까지 감자를 단단하게, 사과를 아삭하게, 훈제 고기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었습니다. 정이나 움직이는 부품은 없었으며 오직 지구 자체가 온도를 관리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만 있었을 뿐입니다. 현대의 정착민들은 개척지 가족들이 2주간의 땅 파기로 이뤄낸 것을 달성하기 위해 온도 조절식 저장 장치에 수천 달러를 쓰곤 합니다. 톱 21. 나무재로 잿물 만들기. 개척지의 모든 벽난로는 두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열기와 비누의 원료입니다. 참나무, 히코리, 단풍나무 같은 단단한 나무에서 나온 재는 바닥에 구멍이 뚫린 통에 모아두었습니다. 빗물이 며칠 동안 재를 통과해 새우며 들면서 잿물 레워터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는 무소의 팬의 기름기를 벗겨내거나 너무 오래 방치하면 가죽을 부식시킬 수 있는 강한 알칼리성 용액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여성들이 감각과 경험으로 알고 있던 정확한 비율로 정제된 지방과 함께 끓이면 잿물과 돼지기름은 비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탁용 연비누와 피부용 단단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날달 개알을 띄워 잿물의 농도를 시험했는데 농도가 정확히 맞을 때만 달걀이 제대로 떠올랐습니다. 개척지의 모든 여성은 이 시험법을 알고 있었으며 이는 정규 학교 교육 과정에는 절대 포함되지 않은 화학 수업이었습니다. 더 피시트. 소형 사냥감 덫 놓기 소총 탄약이 떨어진 개척지 가족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덫을 놓았습니다. 따은 말총이나 꼬인 철사로 만든 간단한 올가미를 토끼 길목에 동물의 머리 높이에 정확히 맞춰 설치하면 미끼도 기다림도 소음도 필요 없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흔적을 읽는 데 있었습니다. 신선한 배설물, 눌린 풀,
그리고 토끼의 발이 100일 연속으로 같은 자리를 밟아 생긴 희미하게 움푹 팬 곳을 알아채는 것입니다. 그 움푹 팬 곳에서 손가락 2개 너비 위로 덫을 설치하면 올가미가 동물의 목을 깔끔하게 낚아챘습니다. 숙련된 덫 사냥꾼은 오후에 스눔께의 덫을 설치하고 동틀녘에 1시간 만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끼, 다람쥐, 뇌조, 사양쥐가 그 덫에서 나와 곧바로 냄비로 들어갔습니다. 큰 사냥감이 부족한 혹독한 겨울 동안 소형 사냥감 덫을 놓기는 밥을 먹느냐 굶주리느냐를 가르는 차이였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스카우트 교본에서 이를 가르쳤지만 이후 조용히 삭제되었습니다. 텃백원, 질경이의 약효, 미국 전역의 모든 보도블록 틈새에서 자라는 그 잎이 넓은 잡초는 넓은 잎질경이, 즉 플란타고 마요르, 필란테고 메이저입니다. 개척지 가족들은 이를 붕대만큼이나 필수적인 것으로 여겼습니다. 으깨거나 씹어서 벌에 쏘인 곳, 가시가 박힌 곳 또는 감염된 상처에 대고 누르면 질경이 찜질약이 몇 분 안에 조직에서 염증을 빼냈습니다. 오늘날 약초학자들은 이를 독을 빼내는 약초 드로잉 헙라고 부릅니다. 활성 화합물인 아우추빈은 현대 실험실 연구에서 한겸증 특성을 입증했습니다. 개척지 여성들은 종기, 감염된 상처, 벌레 물린 곳에 이를 발랐고 그 효과가 매우 일관되어 이 기술은 8살이 되면 모든 아이에게 전수되었습니다. 어떤 잎을 찾아야 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줄기에서 끝까지 평행한 잎맥이 있는 넓은 타원형 잎 말입니다. 말린 잎이 아닌 신선한 녹색 잎을 사용해야 하며 즙이 나올 때까지 으깨야 한다는 것도 알아야 했습니다. 길가 도랑에는 약국 전체가 자라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매일 그 옆을 지나치고 있습니다. 톱 8. 자연의 기능의학 제약업계는 이해했지만 여러분의 고조 할머니는 배울 필요가 없었던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 그것을 포장하기 훨씬 전부터 자연이 기능의학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개척지 가족들은 지혈을 위해 서양 토프를 사용했습니다. 열이 나는 기간을 줄이기 위해 엘더베리 시럽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생꿀로 상처를 덮었는데 꿀의 낮은 pH와 과산화수소 성분이 실제로 항균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2011년에 발표된 상처치료 연구에 의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것들은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관찰되고 반복되며 개선된 치료법으로서 반경 100마일 이내에 의사가 없는 황야의 변두리에서 가족들을 살려두기에 충분할 만큼 효과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치료법들을 대체한 것은 더 나은 것을 찾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체품을 특허내고 판매할 방법을 찾았기 때문에 대체된 것입니다. 우리는 옛 방식이 무지하다고 들었지만 그것들은 무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무료였을 뿐입니다. 톱 7. 겨울철 약용을 위한 허브 건조 개척지 주방의 석가래에는 8월과 9월 내내 건조되는 허브 다발들이 빽빽하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페퍼민트는 위장 장애를 위해, 캐모마일은 발열과 수면을 위해, 에키네시아 뿌리는 호흡기 질환을 위해, 컴프리 잎은 타박상과 뼈의 통증을 위해 보관되었습니다. 수확 시기는 매우 중요했습니다. 꽃이 막 피어날 때 자른 허브가 약효를 내는 화합물인 휘발성 오일의 농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통풍이 잘 되는 건조한 공간에 줄기가 위로 향하게 작은 다발로 매달아 두면 2-3주 만에 건조되어 1년 내내 그 효능을 유지했습니다. 개척지 여성들은 모든 허브, 모든 조제법, 모든 복용량을 기록한 수기 치료법 책을 보관했습니다. 그 책들은 어머니에게서 딸에게 전해지는 가장 소중한 재산 중 하나였습니다.
그 책들 대부분은 지금 골동품 상점의 상자 안에 놓여 있지만 글씨는 여전히 읽을 수 있고 그 지식은 여전히 정확합니다. 톱 10성 물유리 워터글라스로 계란 보존하기 물에 규산 나트륨을 용해한 용액인 물유리는 개척시대의 계란 은행이었습니다. 물유리 항아리에 신선한 계란을 담가 서늘한 지하실에 보관하면 최대 1년까지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규산염 용액은 계란의 자연적인 모공을 밀봉하여 세균 침투를 막았고 서늘한 온도는 내부의 변질을 늦췄습니다. 10월에 200개의 계란을 보존해 둔 가족은 암탉이 알을 낳지 않는 4월까지도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용액의 비용은 몇 페니에 불과했고 항아리는 수십 년 동안 재사용되었습니다. 이 기술에는 제조법 용기, 그리고 서늘한 보관 장소 외에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양계장들은 생산량이 수요를 초과할 때 남는 계란을 액란 가공 시설로 보냅니다. 개척시대의 여성들이 이러한 낭비를 보았다면 격렬한 불신과 분노를 느꼈을 것입니다. 터폴비로, 자투리로 사과 사이다. 식초 만들기 개척시대의 주방에서는 버려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파이나 사이다를 만들기 위해 사과의 껍질을 벗기고 심을 파낸 후 그 껍질과 심은 물, 설탕과 함께 큰 항아리에 들어갔습니다. 사과 껍질에 있는 야생 효모가 며칠 내에 발효를 시작하여 투박한 하드 사이다, 알코올성 사과주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를 더 오래 방치하고 공기에 노출시키면 알코올이 아세트산으로 산화되어 사과 사이다, 식초가 되었습니다. 사과 자투리가 완성된 식초가 되기까지는 8주에서 12주가 걸렸으며 이 식초는 식품 보존제, 상처 소독제, 세척액, 직물 염색 고정제, 그리고 속쓰림과 관절통 치료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단계에서 버려질 뻔한 것들이 활용되었습니다. 전체 과정은 시간과 벌레를 막기 위해 항아리 위에 덮어둔 천 한 장만 있으면 저절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날 상점에서 파는 사과, 사이다, 식초는 한 병에 $4지만 개척시대의 가족은 이미 먹고 남은 사과의 부위들로 1년치 식초를 만들었습니다. 톱 14 자연에서 날씨 읽기 날씨 앱도 기압계도 뉴스 라디오도 없던 시절 개척시대의 가족들은 현대 기상학자들이 인정하기 껄끄러워할 만큼 높은 신뢰도로 주변 환경을 통해 내일의 날씨를 읽어냈습니다. 넓은 갈색띠를 가진 털북숭이, 나방 애벌레는 온화한 겨울을 의미했습니다. 이는 미국 자연사 박물관의 한 연구원이 조사하여 지역 날씨 패턴과의 상관관계를 밝혀낸 민간 지혜입니다. 도토리가 많이 떨어지면 혹독한 겨울을 예고했습니다. 폭풍우가 오기 전 제비가 낮게 나는 것은 기압이 떨어지면서 낮게 나는 곤충들을 쫓기 때문이었습니다. 소들은 비가 오기 2시간 전에 들판에 엎드리곤 했습니다. 달 주변의 무리는 다가오는 구름층의 거리를 측정하는 지표였습니다. 무리가 하나면 24시간 이내에, 2개면 48시간 이내에 비가 온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무작위적인 미신이 아니라 수세기 동안의 주의 깊은 관찰이 실용적인 규칙으로 응축된 것이었습니다. 수확이 정확한 날씨 예측에 달려있던 가족들에게는 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강력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탑 13. 손으로 우물 파기. 미 육군 공병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수작업으로 우물을 파는 기술을 연구했는데 그 이유는 개척시대의 공동체들이 기계 없이 어떻게 그토록 일관되게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었는지 이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해답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지형에서 물의 징후를 파악하고 땅이 가장 시원하고 육체적 노동이 가장 덜 고통스러운 동틀녘에 땅을 파며 붕괴를 막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면서 벽을 맞춤형 돌고리로 지탱하는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청과 자신의 손맛으로 물을 시험했습니다.
숙련된 우물 파기 기술자는 흙냄새만으로도 물에 가까워졌음을 알았습니다. 솟아오르는 습기에 밀려 위로 올라오는 지렁이, 점토가 자갈로 바뀌는 현상, 그리고 지하 수면이 20분 거리에 있음을 의미하는 벽의 첫 번째, 차가운 축축함 등이 그 신호였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파낸 우물은 수세대를 이어갔으며 일부는 100년 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사유지에서 오늘날까지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톱3이 빗속에서 불 피우기 방법만 안다면 비가 와도 개척시대의 불 피우기를 막을 수 없습니다. 자작나무 껍질을 이용하는 비법은 보편적이었습니다. 종이처럼 얇은 자작나무의 겉껍질에는 물을 밀어내고 흠뻑 젖은 상태에서도 불이 붙는 밀랍 화합물인 베툴린이 들어 있습니다. 겉껍질을 벗겨내면 단 한 번의 불꽃으로도 불이 붙습니다. 불쏘시개는 쓰러진 통나무의 내부, 즉 비가 절대 닿지 않는 유일한 곳에서 채취한 마른 장작을 쪼개어 그 안에 넣었습니다. TP 원뿔형 천막 구조로 나무를 쌓아 젖은 땅에서 불꽃을 들어 올림으로써 불이 제대로 붙기 전에 습기로 인해 꺼지는 것을 막았습니다. 수채 입김을 불어넣을 때는 재가 날리지 않도록 절대 세게 불지 않고 조심스럽게 숨을 내쉬어 불씨를 살렸습니다. 개척시대의 가족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이터 기름을 찾는 것보다 더 빨리 폭우 속에서 불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근육 기억이 될 때까지 연습한 지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의 생존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은 도구를 사지만 개척시대의 가족들은 기술을 길렀습니다. $300짜리 불 피우기 키트는 물에 젖거나 배터리가 방전되면 소용이 없지만 흠뻑 젖은 통나무 안에서 마른 불쏘시개를 찾는 지식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터필빌, 소금으로 고기 보존하기 냉장 기술이 발달하기 전 소금은 돈이자 약이었으며 하얀 결정체로 압축된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개척지 가족들은 건염법 D-Dry Curing이라는 기술을 사용하여 마른 소금에 고기를 재웠습니다. 나무통에 소금 한 층, 고기 한 층, 다시 소금 한 층을 반복해서 쌓은 뒤 지하 저장고에 보관했습니다. 소금은 삼투압 작용을 통해 고기에서 수분을 빼내어 박테리아가 번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수분 활성도를 낮췄습니다. 제대로 소금에 절인 햄은 냉장 보관 없이도 18개월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돼지 뱃살은 베이컨이 되었고 소고기는 염장 소고기가 되었으며 여름철 강에서 잡은 물고기조차 소금 항아리에 층층이 쌓아 겨울 내내 먹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비율이었습니다. 소금이 너무 적으면 고기가 상했고 너무 많으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척지 여성들은 제빵사가 적당량의 밀가루를 감각으로 아는 것처럼 적절한 소금의 양을 손의 감각으로 알았습니다. 이러한 촉각적 지식은 정의 냉장고가 도입되면서 단 한 세대 만에 미국 가정에서 사라졌습니다. 탑10 수지 텔로 양초 만들기 정제된 소기름 즉 수지 텔로는 개척지에서 양초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찾는 재료였습니다. 동물을 도축할 때마다 얻을 수 있었고 만드는 수고 외에는 비용이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수지를 녹여 불순물을 제거한 뒤 꼬아 만든 면 심지가 있는 주석 틀에 붓거나 모양은 불규칙하지만 제 기능을 하는 양초를 만드는 옛날 방식인 반복해서 담그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수지 양초는 밀랍 양초보다 연기가 더 많이 끝나고 탈 때 옅은 동물 냄새가 났지만 제 역할은 충분히 해냈습니다. 부엌에 이미 있는 재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시간 외에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았습니다. 숙련된 개척지 여성은 단 하룻밤의 작업으로 겨울 내내 집을 밝힐 수 있는 충분한 양초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기술에는 지방을 깨끗하게 정제하는 방법,
고르게 타도록 심지를 단단히 꼬는 방법, 그리고 양초가 식으면서 갈라지지 않도록 붓는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토프, 흔적으로 사냥감 추적하기 총을 쏘기 전에 동물이 눈에 띄기를 기다리는 개척지 사냥꾼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눌린 풀, 갈라진 발굽 자국, 어린 나무에 뿔을 비빈 흔적, 또는 사슴이 1시간 내에 지나갔음을 알려주는 신선한 배설물, 무더기 등 흔적을 읽는 것은 식탁 위에 사슴 고기를 올리느냐, 아니면 숲속을 헛걸음하느냐를 가르는 기술이었습니다. 경험 많은 사냥꾼들은 건강한 사슴과 상처 입은 사슴의 걸음걸이, 패턴을 구별할 줄 알았고, 부드러운 흙에 파인 발자국의 깊이로 동물의 무게를 추정할 수 있었으며, 뒤집힌 나무잎의 방향을 보고 사슴이 물가로 향하는지 아니면 멀어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수년이 걸렸으며, 대부분의 현대인이 평생 야외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판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아들이 5살이 될 때부터 이를 가르쳤으며, 이는 글을 읽는 것만큼이나 기본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터프 8. 비타민 C를 위한 채소 발효 괴혈병은 선원들과 북극 탐험가들의 목숨을 앗아갔지만, 지하 저장고의 사우어크라우트, 독일식 양배추 절임, 항아리를 보관해둔 개척지 가족들의 목숨은 앗아가지 못했습니다. 발효된 양배추는 가장 어두운 겨울 동안에도 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비타민 C를 유지했습니다. 그 과정은 거의 힘이 들지 않았습니다. 양배추를 얇게 썰어 소금과 함께 항아리에 채우고 채소 자체의 즙이 위로 올라와 덮일 때까지 누른 다음, 야생 유산균이 당분을 젖산으로 바꿀 때까지 2~4주를 기다리면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양배추를 보존하는 동시에 비타민 B군을 생성했습니다. 비트, 순무, 당근, 녹두에도 동일한 기술이 적용되었습니다. 10월에 수백 갤런의 발효 채소를 담가둔 개척지 가족은 그 어떤 건조식품이나 혼재식품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양학적 안전망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식료품점에서는 캡슐 형태의 프로바이오틱스를 판매하지만, 개척지 가족들은 겨울철 매 식사마다 이를 섭취했습니다. 톱 7을 샘물 저장고 스프링하우스, 냉장고, 샘물 저장고 스프링하우스는 개척지 도구 중 가장 우아한 공학 기술의 산물 중 하나였습니다. 천연 샘물 바로 위에 지어진 작은 돌 구조물로 차가운 샘물이 건물 내부의 수로를 통해 흐를 수 있도록 낮게 지어졌습니다. 우유 한 가리, 버터 틀, 신선한 고기를 수로에 놓아두면 화씨 50도, 섭씨 약 10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샘물이 어떠한 에너지 투입 없이도 1년 내내 냉장고 온도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땅에 좋은 샘이 있는 가족들은 헛간을 짓기 전에 샘물 저장고부터 지었는데, 이는 가축의 안락함보다 유제품의 보존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돌벽과 단단히 다져진 흙 지붕은 단열 효과를 더해 주었습니다. 잘 지어진 샘물 저장고는 7월에도 크림이 상하지 않고 4일 동안 유지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샘물이 흐르는 한 유지비가 전혀 들지 않고 고장날 일도 없는 냉장고였습니다. 톱 6. 감염 치료를 위한 빵 찜질, 브레드 폴티스. 이 목록에 있는 기술들은 더 나은 대안이 등장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기업들의 막강한 마케팅 예산 때문에 잊혀진 것입니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 상처 감염은 곧 절단이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개척 시대의 여성들은 감염을 표면으로 끌어올려 고름을 빼내기 위해 빵 찜질, 따뜻한 우유에 적신빵을 천붕대 아래의 종기나 감염된 상처에 직접 바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따뜻한 온기는 국소 혈류를 증가시키고, 수분은 조직을 부드럽게 하며 빵 자체는
감염이 이동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따뜻하고 촉촉한 찜질이 감염을 끌어내는 작용은 현대 상처 치료 문헌에도 실제 물리적 과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아는 가족은 자칫 잃을 뻔했던 팔다리와 생명을 구했습니다. 이 지식에 필요한 것은 오직 빵, 우유, 천 조각, 그리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자신감뿐이었습니다. 톱 A. 밤새 불씨 보존하기. Banking a Fire. 1월의 개척지 오두막에서는 자정부터 아침 6시 사이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생존과 직결되었습니다. 땔감을 계속 넣지 않고도 밤새 불씨를 살려두는 기술인 뱅킹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단단한 나무로 만든 숯더미를 화부에 재로 덮어 수채 산소를 직접 공급하지 않으면서도 열을 가두는 단열층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대로만 하면 수춘제 아래에서 8시간 동안 붉게 타오르며 살아남았고 아침에 풀무질 한 번이면 새 장작에 즉시 불이 붙었습니다. 재의 두께가 잘못되면 불이 질식해 꺼졌고 너무 얇으면 새벽 3시쯤 숯이 다 타버려 오두막의 온도가 위험할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개척지의 모든 아이들은 유치가 빠지기도 전에 불씨를 보존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생존 기술이었습니다. 톱세, 식물 섬유로 밧줄 만들기 밧줄이 다 떨어진 개척지 가족은 새로 주문하지 않고 직접 만들었습니다. 쐐기풀 줄기를 말려 독을 제거하고 쪼개서 내부 섬유를 노출시키면 같은 굵기의 면 밧줄보다 더 튼튼한 밧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개박하, 국화쥐손이, 밀크위에드, 부들잎이, 피나무에서 벗겨낸 속껍질 등도 모두 유용한 섬유질을 제공했습니다. 두 가닥의 섬유를 서로 반대 방향으로 꼬아 장력을 받을 때 서로 맞물리게 하는 역방향 꼬기, 리버스 랩. 방식은 기록된 역사보다 앞서 등장했으며 하중을 받아도 풀리지 않는 밧줄을 만들어냅니다. 숙련된 섬유 작업자는 오후 내내 채집한 재료로 20피트 길이의 실용적인 밧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밧줄로 울타리를 세우고 마구를 수리하고 사냥감을 매달고 기둥을 묶고 진흙탕에 빠진 마차를 끌어냈습니다. 이는 철물점의 덕트 테이프와 같은 역할을 했으며 어느 생울타리나 강둑에서든 구할 수 있었습니다. 톱 3. 버터 장기 보관하기 7월에 신선한 버터는 3일만 지나면 산패했습니다. 하지만 소금을 치고 단단히 다져서 항아리에 넣은 뒤 그 위에 소금을 두껍게 덮어 샘터나 지하 저장고에 보관한 버터는 6개월 동안 유지되었습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작업 과정에 있었습니다. 크림을 저어 버터를 만든 다음 버터밀크의 흔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찬물로 반복해서 씻어냈습니다. 버터에 남은 버터밀크가 부패의 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 소금을 골고루 철저하게 섞고 공기 주머니가 생기지 않도록 유약을 바른 도자기 항아리에 버터를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뚜껑을 덮고 차갑게 보관하면 12월에 꺼내 먹어도 만든 날처럼 신선한 맛이 났습니다. 이 기술을 터득한 개척지 가족들은 겨울 내내 잘 먹고 지냈지만 그렇지 못한 이들은 산패한 버터가 얼마나 끔찍한지 뼈저리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톱 2. 보존을 위한 구덩이 요리 피트 쿠킹. 개척지 가족이 집에서 너무 먼 곳에서 엘크나 큰 사슴을 잡아 운반하기 어려울 때 그들은 현장에서 고기를 보존하고 가공하기 위해 구덩이 요리법을 사용했습니다. 깊이 약 3피트, 길이 4피트의 구덩이에 들돌을 깔고 돌이 강렬한 열을 머금을 때까지 2-3시간 동안 불을 지폈습니다. 돌을 깨끗이 쓸어내고 불씨를 제거한 뒤 증기를 가두기 위해 젖은 3배나 큰 잎으로 싼 손질된 고기를 돌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위에 뜨거운 돌을 더 쌓아 올리고 흙으로 구덩이를 밀봉한 채
입이 팔 시간 동안 두었습니다. 그 결과 완전히 익고 부드러우며 보존성이 높은 고기가 완성되었습니다. 조리 과정에서 표면에 박테리아가 사멸하고 내부의 열이 수분을 충분히 몰아내어 안정성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방법은 지구상 어느 자연 환경에서나 구할 수 있는 것 외에는 그 어떤 장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1위. 별과 자연의 징후를 이용한 방향 찾기 나침반 없이 50마일의 황야에서 길을 잃은 개척지 가족은 스스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천문항법은 아이들에게 기본 소양으로 가르쳐줬습니다. 북극성은 진북 위에 떠 있으며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북반구에서 초승달의 양끝은 남쪽을 가리킵니다. 북방구 온대 지방에서는 햇빛이 가장 약한 북쪽을 향한 나무 껍질의 이끼가 더 많이 자랍니다. 개미집은 땅이 가장 따뜻한 나무의 남쪽에 지어집니다. 강은 낮은 지대로 흐르며 이는 보통 정착지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서쪽에서 부는 타골풍은 바람을 등지고 있을 때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징후를 아는 사람은 도구 없이도 수백 마일을 가로질러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놀라운 기술이 아니었으며 유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으로 간주되는 기본 기술이었습니다. 오늘날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식용 야생 식물을 3가지 이상 식별할 수 있는 미국인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똑똑해진 것이 아니라 더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2가지가 같지 않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 과제를 드립니다. 이 목록에서 기술 하나를 골라 30일 동안 제대로 배워보십시오. 자신의 마당에서 날씨의 징후를 읽는 법을 배우거나 라드, 돼지 기름틀을 정제해 보거나 보도블록 틈새에서 넓은 입질 경위를 찾아보십시오. 이 기술들은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잊힌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이 그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더 이익이 되었기 때문에 잊힌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개척지에 잊힌 비밀들이 여러분이 주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우리는 과거에 묻어버리려 했던 역사와 실용적인 지혜를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를 위해 자립의 씨앗을 심을 때입니다. 인류 지식의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우리의 다음 발굴이 곧 시작될 것입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으십시오.